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검찰 처분 두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던 것 같은데 김종인 아이고. 평론가님 물론 이제 지난주부터 각종 언론에서 예고 기사 나오기 했습니다만은 그 결과를 좀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누가 이건 납득을 하겠어요. 일단은 나는 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뭐 국민분들이 네. 굉장히 이제 화나고 굉장히 이제 열받으신 거 알고 있는데 저의 일감은 부럽다. 부럽다. 아, 부럽다.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보십시오. 그 과정을 보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1차 시기와 2차 시기가 있는데 1차 시기 때는 수익을 별로 못 냈어요. 얘들이 이제 좀 덜 해봐서 몸이 덜 풀려서 그런지 네. 모질이라서 그런지 못 냈어. 그래서 김건희의 이건 뭐 공소시효도 지난 문제긴 하지만 김건희가 4,700만 원 손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내 처가 뭐 이거 손해봤다라고 하면서 네. 통장 잔고 그때 대선 때 경선 때 그러니까 대선 때 보여줬던 게 이거잖아요. 1차 시기. 근데 이거를 관리했던 계좌 그러니까 김건희의 주장은 나는 모르겠고 계좌를 맡겼어. 알아서 일임했어. 근데 얘가 4,700만 원을 펑크냈어. 메꿔줍니다. 4,700만 원을. 이런 투자가 어딨어. 손해 나면은 메꿔주고 이익 나면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먹나요? 와, 그건 또 김건희가 먹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완벽하게 안전한 투자가 어딨냐고. 자, 1차에서 이랬어. 2차에서는 김건희는 어쨌든 본인의 주장은 몰라. 그리고 근데 결과를 보니까 얘들은 다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다 유죄를 받았어. 전부. 근데 김건희는 몰라서 유죄도 안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중에 통장을 까보니까 최은순 장모랑 합쳐가지고 23억 원이 잔고가 나와 있어. 이거는 한국증권거래소가 확인을 한 거예요. 검찰 의뢰로. 세상에 이런 거래가 어딨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 그냥 알아서 투자해주세요였는데 결과가 23억 원이야. 나 좀 소개시켜줘라. 그리고 그런 분들. 통정매매 하필 있는 날 내 감으로 팔았는데 누가 사줬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장외 거래 하는데 내가 팔았는데 엄마가 샀는데 나는 누군지도 몰랐어. 장모가 최은순 씨가 샀다라는 거 아니야? KBS 네. 보도에 따르면은 나는 몰랐다라는 거 아니야? 정말 미스테리하다. 어. 아니 저는 김건희 그 모녀를 보면요 너무 신기한 게 우연히 계좌가 이용당해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우연히 잔고 증명이 조작이 돼가지고 숫자가 막 몇백억이 써 있고 아주 우연히 고속도로가 우리 집 앞으로 와 있고 아주 우연히 여론조사가 막 조작이 돼가지고 윤석열 1등으로 나오고 뭡니까 이게 지금 대단해. 이게 다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조작 정부 사기 정권이라고 얘기를 해도 반박이 어려울 것 같아요. 학위도 조작해, 경력도 조작해, 논문도 조작해, 여론도 조작해, 주가도 조작해, 노선도 조작해. 이게 거의 8대 조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우리 국민들께서 이 검찰의 저는 치욕의 날이라고 보거든요. 와. 정말 검찰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고개 들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 검찰들도 문제지만 이 전직 검찰들도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법을 집행하고 뭐 공익의 대표자라는 개념도 나오고요.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의심하면서 강제력을 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기소 독점권을 검찰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권한을 잃겠습니까? 그 권한을 이렇게 쓰면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어떤 주가 조작범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뇌물 수수범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앞으로도 뇌물 수사할 때 검사가 자기 핸드폰 맡길 거예요? 네. 그 뇌물범 핸드폰 안 뺏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보도자료 보면서 참 기가 막힌 게 수사를 면밀히 했다는 겁니다. 면밀히가 이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씨에게만 희한하게 모든 이익의 기운이 다 몰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갖다 주면서 대통령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신비 이건 정말 범죄로서 규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1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레드팀 해가지고 이거를 뭐 이렇게 놨다는 거잖아. 나를 그렇죠, 네. 나를 레드팀으로 불러야지. 내가 1시간 동안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보도 나온 거는 뭐 BP 패밀리 해가지고 맞아요, 네. 흑진주파에 김건희가 있었네. 뭐 이런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통정매매로 인정을 받았던 게,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저기가 그 나머지 김건희 빼고 나머지가 통정 이거가 주가 조작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2010년 11월 1일에 주포 김모 씨가 이제 민모 씨에게 이제 매도하라고 문자를 보내가지고 7초 뒤에 이제 이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사고 판 게 이게 이제 통정매매라고 인정을 받았거든요. 당시에 검찰이 그 권오수하고 이들을 수사했던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건희 여사 간의 의사 연락이 있었다. 의사 연락은 범행을 목적으로 연락을 했다라는 법률 용어에 한마디로 공모했다라고 그때 네. 걔들은 그렇게 봤어요. 그 검찰팀은. 근데 이게 계속 공판 과정에 나오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이 친구들이 일주일 전에 그 판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인사 발령이 나요. 세계은행으로 한 명 가고 한 명은 좀 있다가 다른 지방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연수 보내줍니다. 네. 얘들을 좌천시키면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약간 본인 인사 소원 소리 들어가지고 이들은 죄가 없어요. 갑자기 그렇게 인사가 났으니까 그거를 했던 게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인사권이 본인한테 있는 거잖아요. 검찰총장에 상의해서 제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거를 지가 다 했다가 갑자기 이제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때 검찰은 뭐고 지금 검찰은 뭐냐고. 이때 이거 다 밝혀낸 검찰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드팀이 이게 말이 되나요? 레드팀을 하려면은 외부에서 하든지 예전에는 이거를 인권보호 무슨 뭐 연락관인가 아니 연락관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대검에서 했거든요. 서울중앙지검이 하는 거를 대검에서 레드팀처럼 들여다본 건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이거를 결정권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네, 수사지휘권이 지휘권이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네. 이창수가 결정권이 있는데 이창수 밑에 있는 애들 15명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면은 누가 거기다가 저는 이거는 기소해야 됩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다. 그러니까 저는 좀 되게 검찰과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게 말을 그동안 해왔던 편인데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검찰은 가만두면 안 되는 조직이구나. 그러니까 수사를 좀 무리하게 해서 과잉으로 해서는 오히려 이해가 갑니다. 원래는 검찰은 그런 조직이니까 원래 기소하라고 있는 조직이니까 막 의혹이 넘쳐가지고 막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이거를 기소를 안 한다고? 이게 유죄라는 게 아니잖아요. 심증이 이 정도 있으면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검찰 해체해야 되겠다 이 정도면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저도 이게 네. 검찰이 소탐 대시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의 윤석열 권력이 얼마나 갈까요? 뭐 권력이 화무 11홍이라는 말도 있고 건불 10년 못 넘기거든요. 근데 고고 알량한 권력 한번 누려보겠다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충성을 한 결과가 오늘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전 여기에 대한 이제 대가를 저는 검찰이 국민들이 청구하는 그 청구서를 저는 받아들고 전 철저하게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까지 국민들의 신뢰를 깎아먹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처단할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이렇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 거의 충성맹세하듯이 사건 처리를 완전히 편향되게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전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검찰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할 때 왜 나만 잡냐? 저기 범죄자는 지금 봐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근본과 기강과 이 기초 시스템을 지금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월급 왜 줘야 되지? 왜 국민의 전체의 봉사자라고 헌법에 써 있는데 왜 검찰은 저렇게 하지?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나라 검찰이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오늘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BBK 그 수사도 덮어줬다가 10년 만에 정권 바뀌고 다 수사했는데 또 그 검사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거든요. 그때 김홍일 참차장이 덮어주고 윤석열 또 검사가 와서 수사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이런 정치검사들의 행태는 이제는 뭐 어떠한 조치가 되더라도 저는 손 봐야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곽수환 씨가 사실은 밤잠 안 자면서 이렇게 공부한 내용이라 의미 없어졌어요. 이제 네. 필요 없어졌고 저는 우리 신인규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를 진짜 이런 유사한 형태로 유사 범죄가 일어나면은 진짜 어떻게 할 건가? 처벌 못하죠 이제. 이 판례를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김건희 살리려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전 이게 너무 걱정됩니다, 진짜로. 아니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2심 판결, 항소심 판결 때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새로운 처벌내가 생겼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아마도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아 이런 관측을 했었는데 거기하고도 또 다른 판결을 판단을 한 것이 또 와, 약간 좀 나 화를 놀랬어. 부채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이미 이게 답정너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무슨 법리적 논리나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답은 네. 정해져 있고 특히 이창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 전주지검장 하다가 서울중앙지검 왔는데 그 전에 그냥 거기에서 옷 벗고 나갈 사람인데 윤석열이 이제 끌어와서 정권에 충성해라, 정권의 개가 되라, 권력의 개가 되라 이런 시그널을 명확하게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하고 서울중앙지검의 몇몇 사람들은 본인의 그냥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딱 이 판단을 해서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부글부글이에요. 근데 이제 말을 못하는 거지. 또 그 사람 부글부글하는데 말 못하는 사람도 비겁하지만은 가장 문제가 네. 있는 거는 이창수와 딱 그 몇몇의 차장들, 그 검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몇 번의 인사권이 더 있으니 본인이 거기에서 승진하고 옷 벗고 나가서 그냥 정관 예우 받고 돈 벌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악의 편이다. 행동하는 양심 강조했던 우리 DJ 대통령 말씀도 떠올라지고 오늘 이거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브리핑을 했거든요. 저는 보면서 저거 영상에 남겨놓고 나중에 저거 어떻게 부끄러워서 다시 돌려보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권력을 견제하라고 만들었지 죽은 권력 수시라고 만든 조직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게 검찰의 본연의 역할인데 권력 견제는커녕 권력의 애완견이 돼버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실드를 칩니까? 이거 실드 치는 사람은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검찰이 두 가지 잘못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과잉 수사, 하나는 덮어주는 거. 근데 과잉 수사도 문제입니다. 근데 과잉 수사는 문제는 문제인데 법원이라도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요. 더 큰 문제가 뭐냐? 범죄를 보면서 덮어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불기소. 범죄가 명확하게 있는데 선택적으로 같은 주가 조작범인데 여당에서 주가 조작하면은 덮어주고 야당에서 주가 조작하면은 그 사람만 처벌하는 이 선택적 기소. 그러니까 전 이 불기소로 덮어주는 부분은요. 검사가 기소 독점권을 현재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묻어버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부정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 대한 해체까지도 놓고 논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좀 고려해 봐야 된다. 그리고 검사들에 대해서 아마 지금 고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저는 특검 들어가면 이거 덮어준 검사들까지도 저는 엄정하게 사법적인 책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특검 얘기를 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오늘 그 야당에서 그 명태균 씨의 그 대선 여론조작 의혹까지 보태가지고 그 몇 가 13가지인가요? 의혹이 담긴 이제 특검법을 너무 많아요. 내놨는데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100가지 의혹 해가지고 100대 의혹 차라리 특검하겠어. 특검을 100개를 만드세요. 차 그게 나아. 이거를 한 특검에서 100개를 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101개로 해서 달마시안 특검 어때요? 그거 괜찮다. 101개. 아무튼 간에 이게 시작하다 8가지가 13가지까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특검법입니다. 벌써. 결국은 여당의 협조가 일부 있어야지만은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곽수환 씨도 그렇고 뭔가 좀 어떻게 되냐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특히 이제 민주당이나 이 야당은 현실적으로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뭐가 됐든 지금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한동훈이란 존재를 어쨌든 인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균열은 어쨌든 이 보수 진영 여당에서 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지난번처럼 여러 가지 특검을 동시에 법안들을 할 것이냐.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게 김건희 특검만 하자. 줄여서 일단은 압축적으로 최상병 특검은 뒤로 미루고 전략적으로 뭐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건데 김건희 특검 왜냐하면 한동훈이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게 계속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자제해야 되고 근데 국민 눈높이까지 얘기를 해놨는데 국민의 이 검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본인도 명분이 없었고 의원들도 지금 동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만 해가지고 한동훈하고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뭐 합의 수준을 맞추고 맞춰서 상설 특검도 본인이 좀 뭐 있으면은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하는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최상병 특검을 약간 뒤로 미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가 균열이 생겨야지 그 다음에도 다음 수순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이 그리드락 상태, 교착 상태로 가는 거는 좀 미련한 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정치력과 전략 두 가지를 다 저는 민주당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 진영이 완전히 그냥 빗장으로 딱 막아놓고 있거든요. 그걸 뚫기 위해서는 상설특검도 전 일부 활용할 필요는 있다. 물론 상설특검에 의지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부 선발대 역할로서 빗장을 푸는 그런 역할로 좀 썼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특검도 너무 많은데 이 예를 들면요. 국정감사도 지금 18개 상임위에서 다 일제히 하면요. 국민들이 뉴스로도 이게 홍수가 돼가지고 우선순위를 몰라요. 맞아요. 선별이 어렵죠. 너무 쏟아지기 네.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저도 하나 두 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그것부터 하나씩 저는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 우선순위 저는 김건희 특검이라고 보고 김건희 특검도 또 나눈다면 혐의가 너무 많으니까
대통령 현직 시절, 전직 시절로 나눠서 주가 조작 같은 이런 전직 시절은 저는 그냥 3자 특검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3자 특검으로도 압박을 하고 다만 현직 시절에 있었던 뭐 고속도로 노선이라든지 명품백 이런 거는 야당 추천 특검으로 전 살라미식으로 네. 나눠서 압박하는 것도 한번 전략으로 민주당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궁금한 게 만약에 이번에 특검법을 다시 내면 이제 당연히 통과했다가 또 거부권 썼다가 재표결을 또 할 거 아니에요. 또 일단 넘어오죠 수서는. 국회로.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직전까지만 해도 또 그렇게 뭐 이제 뭐 눈높이 뭐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넘어왔을 때도 그 행위는 똑같이 하신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근데 대놓고 부결 이제 이런 말은 못 할 거고 이제는 좀 물밑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는 같이 못 가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뭐 조직적인 이탈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걸 다 떠나서 이제 보수가 이제 이런 거죠.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는 그걸 버틸 수 있지만 정말 물이 턱 끝까지 올라오면 이제 못 참는 거거든요. 전 이제는 거의 인내의 한계 왔다고 봅니다. 이 친한계도 여기서 조직적으로 윤석열 부부를 엄호해준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손실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특검법 국면에서 하나 변화가 뭐였냐면 이탈표의 규모도 커졌지만 필리버스터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들도.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필리버스터 또 못 할 거고 아마 이탈표가 조금씩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력과 전략 요 두 가지를 동시에 써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해야 될 책임이 저는 더 커졌다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짧게 가능한 시나리오 말씀드리면은 아예 우리는 찬성이요라고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당연하죠. 친윤들의 또 반발도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겠다. 의원 개개인의 그러니까 김건희 것만 딱 올라왔을 때는 개인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맡기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완벽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지만은 이게 색출당하잖아 그러면은. 그리고 아무도 총대 안 매는데 왜 내가 총대를 매야 돼? 이런 기류가 그 국힘 의원들한테 있죠. 실제 네. 있었거든요. 근데 족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그런 식의 이제 워딩으로 좀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는 협상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리고 상설특검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제 국회 운영 그 규칙을 지금 개정한다라는 건데 그거를 그냥 양보를 하고 차라리 국힘하고 그냥 협상을 해가지고 하는 네. 게 더 차라리 낫지 않나 그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야당의 그런 전략 전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재보선 결과에 대해 받아들인 야당의 입장 이런 것도 사실 주목이 많이 됩니다. 그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지를 받아든 셈인데 야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라든가 향후 방향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저는 지금 상당한 기회이자 전 위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기회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계속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기회이면서 왜 동시에 위기냐면 탄핵이라는 말이 지금 나온 지도 한 거의 6개월 넘었죠. 맞아, 필요해. 그리고 여당에서도 탄핵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탄핵이라는 거는 최후 수단성이고 말을 하면 칼을 뽑으면 무라도 썰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근데 칼을 뽑아 들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저주저 하면서 칼집에 다시 넣는다? 그때부터 이제 모든 권위와 신뢰가 다 깨지고 탄핵이라는 것이 좀 가벼워지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진정성을 얻기 힘들면 여론을 같이 끌고 가기가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글쎄요, 저도 뭐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앞으로 극복해 나갈지 좀 과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전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라도 전략과 정치력을 통해서 특검 하나라도 관철을 시켜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요, 이 뭐야, 논란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쏟아져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냐. 그렇지, 맞아.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아킬레스건이기도 하지만은 야당도 아무것도 해결 부메랑이죠, 못한 완전히. 거예요. 아무것도 예. 해결 못했던 그 무능으로 귀결이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까지 의석을 많이 줬는데 왜 하나도 안 돼? 라는 이 피로감이 전 야당에게는 또 하나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약간 좁혀가지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금 상황이 약간 달라 보여요. 특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재보선 치를 때만 해도 영광의 곡성에 월세 한 살살이를 의원들이 한다. 맞아, 맞아. 굉장히 이렇게 열풍을 불러올 것처럼 보였는데 결과지는 보니까 영광에서 3등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보궐선거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동안 이제 조국혁신당의 전략은 우리가 평생 지민비조만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아예 비례가 없는 선거는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 후보를 못 내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전략적인 고민들에서 결국은 호남을 근거지로 우리가 어떤 자리를 잡아보겠다라는 거였잖아요. 이거는 1차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 실패의 원인은 유권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조국혁신당을 호남의 대표 정당으로 인정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조국 대표가 조국이 거기 가서 뭐 살든 말든
호남 출신의 정치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남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 다 정치 셀럽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뭐 조국은 게다가 부산 출신이고 뭐 이 왜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밀어줘야 되지? 이재명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거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41%를 얻었고요. 나머지가 그러면은 60% 가까이가 민주당 안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민주당이 완벽하게 호남에 대해서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치면 이기니까. 예, 네. 균열이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조국혁신당은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게 하나는 호남 출신 뭐 거물 정치인이든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호남을 공략을 하든지 아니면은 호남에 포기하고 다른 데하고 민주당하고 완전히 해서 전략적 파트너로 계속 이제 뭔가를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사실 이번에 사실 호남을 포기를 하고 차라리 금정을 조국혁신당이 가져간다라고 이재명하고 딜을 해가지고 우리가 금정에 했다면, 전력 들고 예. 하겠으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일화 과정도 늦었고 여러 가지 후보 문제도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별로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전략 수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의 어떤 말의 무게가 이제 조금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실 때 탄핵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은 뭐를 못 하고 있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한동훈 특검을 굉장히 1호 법안으로 맞아요. 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한동훈 특검 왜 안 해주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특검은 지금 할 타이밍이 아니다. 정무적으로.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전략적으로 조국혁신당이 이제 좀 움직여서 여기도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민주당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뭘 한 게 없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뭔가 맨날 떠들고 있지만은 이제는 뭘 하나라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좀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은 좀 욕심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것도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 우리가 시험장 가서도 문제 80개 나올 때 80개 다 못 풀어요. 그 중에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가려서 현장에서 아는 거 위주로 더 맞추려고 그게 노력을 중요하죠. 해야 네. 시험 합격하는 거거든요. 더구나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전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전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호남에서 경쟁을 선택했는데 경쟁을 했는데 진보당한테도 밀렸기 때문에 전 이거는 조국혁신당에 상당한 전 타격이 될 것이다. 이건 분명해 보이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삼지대성의 고유성이 있는데 삼지대를 한다고 하면서 조국혁신당이 뭔가 고유한 가치, 존재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오히려 민주당한테 더 힘이 수렴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탄핵이라는 것을 조국혁신당만 선제적으로 외쳤기 때문에 맞아요. 고유성이 예, 있었는데 예. 지금은요. 저도 1일 한 10탄핵 얘기합니다. 저도 1일 10탄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탄핵을 시킬 힘은 민주당에 더 있기 때문에 차라리 민주당의 소수 의원들이 차라리 한 15명 모여서 탄핵을 외치면 조국혁신당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만 가지고는 지금 되는 시간 지났고 조국혁신당이 뭐 사회권을 얘기하기도 했고 뭔가 이렇게 조국 대표가 상징됐던 여러 가지 정치 실험들을 본인들이 초반에는 좀 얘기하는 듯 하다가 지금 그 얘기 싹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고유적 가치를 저는 못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방선거 지나면서는 조국혁신당은 불행하게도 저는 네. 뭐 거대 양당에 좀 수렴되는 결과 올 수 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정당사의 역사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분 얘기를 들었는데 곽수환 씨의 솔직한 생각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네. 아 근데 그 저는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주신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아직 그 전 또 광주 사람이잖아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총선 때 그 바람은 조금 인정을 하지만 그 보선 그 재보선 이번에 그 투표 때는 저희 물어봤거든요. 안 그래도 얘기하신 대로 호남에서 근데 조국혁신당이 왜 우리 쪽으로 이렇게 힘을 실지라는 의구심 좀 있긴 있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불신이지. 어. 이게 우리가 해도 지지해도 되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색이 좀 강하다 보니까 호남 출신이 누군데 또 많이 물어보시고 그런 네. 좀 있긴 있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비례대표로만 구성된 정당이고 신생 정당이라 지역 선거는 어려워요. 사실 그 24% 얻은 것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 이번에 네. 개혁신당은 후보도 하나 못 냈어요. 그러니까 원래 소수 정당이 어렵거든요. 그 맞아, 보전 맞아요. 범위 때문에. 그러니까 전 조국혁신당이 나름의 뭐 노력은 했다라고는 보지만은 그래도 또 정치가 현실이니까 맞아요. 네. 여기선 앞으로 돌파하려면은 저는 특별한 그런 고유의 존재 가치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근데 참고로 특히나 이번에 한 달 살이 했잖아요. 내려가서. 근데 이거 이번 한 번으로 끝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안 있는데 안 내려온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진짜 끝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옛날 방식이야. 뭐 한 달 살이, 뭐 열흘 살이. 아, 뭘 열흘 살이 평소에 관심 갖고 평소에 잘해야지. 그렇죠, 맞아요. 특별한 때 특별한 것만 잘하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고 그건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니, 갑자기 다 묻고 싶은 알지? 얘기 출판 기념회는요? 11월 9일입니다.
저는 근데 매일이 출판 기념회처럼 살아요. 매일 홍보합니다. 매일. 많이 도와주십시오.